현금 인출, 국세청 세무조사, 2026년 세금 폭탄, 그리고 1천만 원. 혹시 이 단어들 때문에 요즘 마음이 불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900만 원씩 나눠서 뽑으면 안전합니다. 하루에 1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국세청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믿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상 대부분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세청의 새로운 자금 추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나눠서 인출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심지어 불안해서 쪼개는 행동까지 분석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까지 읽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은행 직원이 그냥 돈만 세워주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 모니터 뒤에서는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CTR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STR, 바로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은행 직원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 조사관 앞에서 후회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부터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뽑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 말 절반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이 통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찾습니다. 이게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현금을 뽑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영상에서 1천만 원 넘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융정보분석권 FIU에 보고되는 기준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은 전산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는 것과 세무조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장 상인들, 자영업자들, 건설업자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수만 명입니다. 그 수만 명을 국세청 직원이 전부 조사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자녀에게 몰래 넘어갔는지, 매출을 숨긴 돈인지, 증여인지 이런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이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오늘 500만 원 뽑고 내일 500만 원 뽑고 모레 또 500만 원 뽑는 행동. 2026년 국세청 AI 시스템은 이런 거래를 연타거래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차라리 한 번에 1천만 원 뽑는 사람이 훨씬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900만 원씩 계속 뽑는 사람은 뭔가 숨기려고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꼼수라고 생각한 행동이 AI에게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저 사람 의심해보세요. 2026년 금융 트렌드는 단 하나입니다. 투명함, 숨기려고 하는 순간 AI의 타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금 2천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봅니다. 여러분은 그냥 돈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니터에는 두 가지 코드가 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TR 그리고 STR. CT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건 직원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냅니다.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 같은 겁니다. 100km 구간에서 101km로 달리면 그냥 찍히는 것처럼 금액이 넘으면 자동 기록입니다. 하지만 CTR은 생각보다 별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만 건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천만 원을 뽑았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집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아들 결혼식 비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STR입니다. STR은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이건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과 인공지능이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객 중에 60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1천만 원 넘으면 걸린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900만 원씩 나눠서 뽑자. 첫날 은행에서 900만 원을 뽑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유도 있으세요?
사장님은 대충 말했습니다. 그냥 쓸 데가 있어서요. 다음날 다른 은행에서 또 90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직원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현금 인출이 있으셨네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 돈 내가 뽑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화를 내고 돈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900만 원씩 뽑았으니까 국세청은 모르겠지. 하지만 그 순간 은행 직원은 모니터에서 STR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고객이 뚜렷한 목적 없이 연속적인 고액 현금 인출 시도, 사용용도 질문에 불쾌한 반응, 보고 기준, 회피 목적의 분산거래 의심. 이 보고서가 올라가는 순간 그분의 이름은 금융정보분석권 리스트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CTR 100번보다 STR 1번이 훨씬 위험합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바로 이 명단부터 확인합니다. 이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2026년 AI 시스템은 바로 이런 행동을 잡아냅니다. 900만 원, 990만 원. 이 숫자들은 AI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의심해 주세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들 결혼식 비용 3천만 원입니다. 여기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내밀면 은행 직원은 STR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은행 직원에게 나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원이 신고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은행원이 이분은 문제없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국세청 AI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즉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위험한 행동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반복하면은 내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으로 국세청 등기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하지만 그 꼼수 대부분이 오히려 국세청 AI에게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숨는다고 생각하지만 AI는 저 사람 뭔가 숨기네 라고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ATM 쪼개기 인출. 아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랑 얼굴 마주치기 싫다. 기계로 뽑으면 기록도 덜 남겠지. 그래서 ATM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집 근처 ATM에서 100만 원, 점심에 회사 근처 ATM에서 100만 원, 저녁에 마트 ATM에서 또 100만 원. 여러분은 이걸 분산 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도적 회피 패턴. 2026년부터 도입되는 시스템은 여러분이 어떤 ATM에서 몇 시에 얼마를 인출했는지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도 위에 표시합니다. 여러분의 이동 동선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이 사람 오전에 여기서 100만 원, 오후에 다른 ATM에서 또 100만 원, 저녁에 또 인출. AI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 아니다. 차라리 창구에서 한 번에 300만 원 뽑는 사람이 훨씬 정상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TM 위에는 항상 CCTV가 있습니다. 현금 인출 기록과 영상 기록이 같이 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 명의 분산 인출.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어르신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내 통장에서 3천만 원 뽑으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내 통장으로 1천만 원 보내고 아들 통장으로 1천만 원 보내고 며느리 통장으로 1천만 원 보내자. 그리고 나서 각각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계좌에서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가족 관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가족 계좌에서 현금이 동시에 빠져나갑니다. AI는 바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족 간 증여 회피 시도. 이건 단순한 의심 거래가 아닙니다. 금융실명법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가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족 통장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수표 인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현금은 부피가 크고 위험하니까 수표로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표는 현금이 아니니까 추적이 덜 되겠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표는 꼬리표가 달린 돈입니다. 수표 뒤에 이름을 쓰는 순간 그 수표는 끝까지 추적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천만 원 수표를 뽑아서 집 장롱에 넣어둡니다. 몇 달 뒤 아들이 그 수표를 사용합니다. 그 순간 국세청은 바로 압니다. 이 돈은 아버지 통장에서 나왔다. 추적 시간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숨기고 싶다면 수표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품권 깡이나 골드바 구매. 요즘 이 방법 많이 사용합니다. 현금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삽니다. 또는 금을 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줍니다. 겉으로 보면은 현금 기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품권 구매 기록, 금거래 기록 모두 데이터로 남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상품권 데이터베이스가 국세청 시스템과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백화점에서 갑자기 명품 가방을 삽니다. 결제 수단을 확인합니다.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 번호를 추적합니다. 그 상품권이 아버지가 구매했던 번호와 일치합니다. 그 순간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증여. 그리고 며칠 뒤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집에 현금 쌓아두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은행 못 믿겠다.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 넣어둡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원. 그리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국세청이 내 장롱까지는 못 보겠지. 맞습니다. 장롱은 못 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장롱에 5억 원을 모아두었습니다. 몇 년 뒤 그 돈으로 집을 삽니다. 또는 땅을 삽니다. 그때 국세청이 묻습니다. 이 5억 원 어디서 났습니까? 통장 기록 없습니다. 대출 기록 없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때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심하면 돈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름이 없으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했던 방법들이 사실은 국세청에게 신호를 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숨기면 걸립니다. 쪼개면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대에 세무조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투명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1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 원을 뽑아도 국세청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행 가기 전에 단 1분만 준비하면은 세무조사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 한 장으로 1억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자산가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고 은행에 가면은 나중에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 질문이 여러 개 떠오르셨을 겁니다. 제가 실제 상담을 하면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들 중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금고 사서 현금 보관하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요즘 금고 많이 사십니다. 뉴스에서도 나오죠. 금고 판매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은 기록이 남으니까 불안하다. 차라리 집에 금고에 넣어두자.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금고에 있는 돈은 영원히 거기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실버타운에 들어간다라고 합시다. 입주비가 3억 원입니다. 금고에서 3억 원을 꺼내서 실버타운에 냅니다. 그 순간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르신, 이 3억 원 어디서 났습니까?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대출도 없습니다. 그럼 이 큰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 금고에 있던 돈입니다. 국세청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이 언제부터 어떻게 모였는지 통장 기록, 소득 기록, 10년치를 다 확인합니다. 설명을 못하면 그 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금고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금 문제를 잠시 밀어놓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천만 원이 기준이라면 500만 원이나 300만 원씩 나눠 뽑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30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게 몇 달 동안 반복됩니다. 은행 직원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정상적인 생활비 패턴처럼 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활비는 이렇게 정확한 패턴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STR 의심 거래 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큰 돈이 필요하면 한 번에 인출하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에게 생활비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는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과 사용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보내주는 것. 이건 일반적인 생활비입니다. 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매달 500만 원씩 보내준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 돈인지 아니면 모이는 돈인지입니다. 여러분이 준 돈을 자녀가 생활비로 다 쓰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그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할 때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해줄 아주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수많은 자산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록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은 가끔 사유서를 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생활비, 가사자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씁니다. 이게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물어보면 생활비 어디에 썼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 결혼식이라면 2026년 5월 20일 장남 결혼식 예식장 계약금 및 식대 지급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또 인테리어라면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거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중도금, 병원비라면 세브란스 병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간병비 이렇게 육하원 측으로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적으면 은행 직원도 바로 압니다. 이 거래는 정상이다. 그 순간 의심 거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활용하는 것. 이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을 전달할 때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라고 합시다. 그 순간 예식장 계약서 위에 현금 뭉치를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에는 날짜, 시간, 위치 정보 모두 기록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조사관에게 사진을 보여주면 상황은 거의 끝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통장 메모를 남기는 것. 통장에는 보통 현금 출금이라고만 찍힙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에게 요청하면 거래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 대학 등록금, 공공병원 수술비, 주택 인테리어 공사비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몇 년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통장만 보면은 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소비 패턴 거래 흐름, 심지어 행동 패턴까지 분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어설픈 꼼수, 작은 거짓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증거를 남깁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뽑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불안해서 돈을 쪼개고 숨기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3가지입니다. 견적서 챙기기, 사진 찍기, 통장 메모 남기기. 이 3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국세청이 와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괜한 불안 때문에 세금 폭탄 맞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